자, 여러분, 기후변화와 금융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글쎄, 저는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하시고 계시죠? 네, 보험연구원 진익 실장님으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정책 흐름과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진익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금융에 대해서는 평소에 좀 관심이 많지 않으셨을 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산업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분야나 이런 녹색 분야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많은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 주제 자체가 여러 분야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평소에 뵙지 못하던 분들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 에너지관리공단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기후변화와 금융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많은 상황이 그렇습니다만은 한 가지 사안 이슈를 두고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변화가 적을 때는 그나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쉬운데 이 기후변화처럼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한 그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견 차이가 벌어지기 마련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의 주제에 상당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자면 다들 아군인데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오늘의 주제가 가장 우선적인 사회적 의제인가? 라고 할 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부나 그리고 사회 지도층, 여론층이 보기에는 오늘의 주제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을 다른 주제에 먼저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단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 기후변화와 금융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사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이 수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 금융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후변화는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 전문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바는 온도가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현상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자연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초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자연 환경에만 국한되면 좋으련만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극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현상이 온 지구상의 기후 체계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고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이제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아주 클 수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경험을 한 듯 싶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기후 자연재해가 일어난들, 이웃나라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난들 우리는 좀 안전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경제학 전문가로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할 때 항상 걸리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아주 중요한 자원, 우리 삶을 지탱하는 자원, 식량, 에너지. 문제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이 두 가지 자원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한반도의 자연재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아주 큰 것 같다. 어려운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지금 우리의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항상 위기가 있는 곳에는 또 기회도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산업, 좀 더 넓게는 기후산업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분야들이 태동을 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이제 저는 금융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모든 분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춰볼 때는 아직 갭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갭이 존재할까? 혹은 이 갭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메꿔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넓게 기후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기후 프로젝트, 특히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로 유형화시킬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하나하나 다들 저보다 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간과한 점이 뭐냐면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적어도 시장 경제 내지는 민간 부분이 자생적으로 이 산업을 키워가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 같다. 언제까지 정부 도움에만 의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이 위험이라는 게 뭐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또 숙제일 텐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위험에 관련된 사업 모형이고 관행이고 산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학창 시절에 상경계열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이런 얘기는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돈다발이 떨어져 있습니다. 솔깃하죠?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앞서 걸어갔을 텐데 이것을 봤을 텐데 왜 안 집어갔을까? 아마도 껍데기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을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나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조금만 바꿔서 만약에 이곳이 인적이 드문 길이다. 나보다 앞서 지나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번쯤 확인해 봐야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가 확인하려고 들어보니까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뒷짐지고 있는 것이겠죠.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셨던 사업가들, 사업자들, 그리고 거기에 지원을 했던 금융회사들이 느낀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뭔가 있어 보이고 굉장히 매력적인데 감히 못 덤벼들겠다. 아마 직접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 우리의 사회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것을 확인해 줄 사람을 찾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자금과 위험관리 수단, 안전망인 듯 싶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려보자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에서 이제 풍력 발전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을 하고 이것을 운영을 해서 생산된 전기를 이제 팔게 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어서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이게 이제 금융의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해외 전문가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보면 하나같이 조언을 하는 게 겉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단계별로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금융기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기술보험부터 성과보증, 신용보험, 금융보증 등 다양한 수단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인데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장기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창의적인 사업가가 나타나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라고 금융회사에 요청을 했더니 꽤 많은 금융회사들이 망설이더라. 왜? 해외에서는 이런 수단들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국내에서는 이게 안 될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나라에 세우던 금융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법과 금융상품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해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 이때 우리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건 창의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 표현을 하자면 녹색금융 내지는 기후금융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절실한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융회사들이 기존 해오던 사업 모형으로부터는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건 금융혁신 쪽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게 어떤 경영학자, 국내 이제 원로학자 분이시고요. 그분이 이제 제안하신 아이디어인데 매가 상공을 날다가 지상에서 움직이는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매가 어떻게 이 토끼까지 접근하느냐를 관측해 보았더니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 직선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상공에서 지상까지 수직으로 낙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가까워졌을 때 방향을 선회해서 수평으로 이동을 한다.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그 힘으로 먹잇감을 낚아챈다. 이 현상으로부터 제안하시는 게 우회 축적이라는 경영 전략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역량을 축적하는 데 투자를 하고 이 역량이 축적된 후 발산을 하기 시작하면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역량보다는 더 빠르고 높게 우리가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이 스토리에서 이제 어려운 숙제가 또 있습니다. 어느 경영자가 이것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금융회사 경영진들 평균 재임 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브레이크 이븐 내지는 수익을 얻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견뎌야 되는 시간을 한 7년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재임 기간에 수익을 볼 수 없는데 어느 경영자가. 자,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사업자 내지는 개별 금융회사에게만 의사결정을 맡겨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지혜를 우리가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은 손실을 보더라도 그 손실에 대해서 서로 도와서 감내할 수 있게끔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큰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향유를 할 수 있다면,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나쁘지 않은 시스템인 것 같다. 또 하나는 사업자 그리고 금융회사는 모두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빨리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만큼 빨리 가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통적인 에너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현재로서는. 굳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만한 필요성이 아직은 약하다. 자, 현재 경제 상황, 현재 시장 환경에서 선도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걸 시도해 보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사회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중에서 어느 누군가는 미래를 대비해서 현재의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북돋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정책당국,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정부는 다각도로 기후금융을 활성화시키고자 정책을 발표를 했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애초에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다들 수요곡선, 공급곡선은 익숙하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자생적인 민영, 기후, 금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요 공급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소비자들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가격에 비해서 공급자가 받아야만 하는, 받고자 하는 가격이 높은 것이겠죠.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고 우리는 이것을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은 뭐냐면 세제 혜택을 주고 관련된 정보 DB를 구축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 인식을 개선을 해서 수요를 견인하는 정책들을 많이 써온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그리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선진국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정부 보조금은 있기 마련이고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앰비셔스하게 시도를 해보자면 공급 곡선을 끌어내리면 어떨까? 만약 공급 곡선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수요 곡선만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시장 규모는 더 커질 테고요.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고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급 곡선을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다시 한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경제 환경 그리고
금융 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요약해 보자면, 일단 저성장, 저금리, 그리고 자기자본 규제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기후금융을 공급하기에는 버거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기후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원가가 지속적으로 비싸지고 있다. 또 반면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요지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기후금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투자 자금을 모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것을 타개하려면 어떤 식으로건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필요성이나 만족감에 있어서는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 기후금융의 공급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지금은 해외의 사례를 볼 때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금융상품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기후 사업에 투자를 해서 초기 20% 손실이 났을 때는 그건 투자자가 감당을 하되 그 이상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성과 보증 내지는 금융 보증 형태의 상품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국내에 이 기법을 바로 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역량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어렵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정부가 같이 위험을 공유를 하자. 기후 사업 내지는 녹색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발굴 조성을 하고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 수단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기후 사업, 기후 금융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거기에 참석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사업자들도 참석을 하고 정책 당국도 참석을 하고 로펌, 컨설팅 컴퍼니 다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회사, 인슈런스 회사들이 오는데 모든 세션이 끝나고 이제 토론하는 자리에 질문하는 자리에 꽤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그 모든 질문이 어디로 몰리냐면 보험회사에서 위험관리 수단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실제로 관계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인터뷰를 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을 발굴한 다음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요. 이 대규모 자금은 결국은 은행이나 아니면 펀드에서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이 투자회사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성과보증, 금융보증 확보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같이 쳐다보는 게 이제 보험회사 쪽을 쳐다봅니다.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느냐. 물론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후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아주 복잡한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위험을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개별 보험회사 내지는 금융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개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궁극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해줘야 하는 거대 위험이라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서 사적 안전망에 해당하는 체계적 위험은 대응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는 독자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위험관리 안전망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가 가진 정책을 볼 때 일단 이 정책금융 쪽에서는 많은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개별 위험 쪽에서는 많은 경우 뮤추얼 펀드 형태의 기법을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 형태의 기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투자자가 그 운영 과정이나 성과평가 과정을 통제 내지는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펀드 형태는 원론적으로 모든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상당한 위험을 금융회사 스스로가 떠안고 투자자를 보호해 주는 구조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감당할 여력이 없으니까 소극적이었던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업자 내지는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은 내재되어 있는 그 위험을 1차적으로는 금융회사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정부 내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해 줄 수 있는, 효율적으로 위험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거둔 성과에 있어서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안전망 체제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을 할 때 아주 큰 변화의 측면에 있습니다. 하나가 이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이고요. 또 하나가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자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거시적인 위험 요인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네, 그 대응 수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화 같은 경우는 개별 국가 단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 간 협약,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시장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 나름의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내 경제 시장만 생각을 하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량을 현 순간에 잘 축적을 하고 필요한 자본력을 잘 확보해 간다면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아시아 경제, 더 크게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믿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꼭 필요한 이 사회 안전망 구축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연구원의 진익 실장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산업과 기후 관계, 기후 변화와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경험도 공유했고, 지금은 금융과 기후 변화의 관계를 탐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일관되게 기조 강연부터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단기 이익을 쫓아서는 안 된다.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니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후 금융이란 말이 꽤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이 말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어떤 상품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자, 이 기후 변화와 정보통신기술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린 ICT 김용훈 실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CT 기후 변화 대응의 새로운 대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용훈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마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 지난주 국외 출장 다녀왔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스케줄이 상당히 빡빡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 측으로부터 이렇게 오늘 행사에 소개 요청을 이제 받았을 때 머리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일정 조정하기도 이제 힘들고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결국에는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한 이유가 일정 조정을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수락한 이유가 제가 이제 ICT 분야, 그 정보통신 분야에 에너지 효율, 에너지 그린 이런 친환경 이런 이슈들을 다루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간했던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상의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참고를 하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계신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또 이제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연락 드렸을 때 좀 더 친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잘 보이려고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 제목이 지금 ICT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대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주최 측에서 이제 보내준 제목인데요. ICT 분야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싸가지 없는 제목, 꼭 그 노래 가사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 가사처럼 싸가지 없는 제목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집사람 결혼을 하면서 한 4가지 삶의 어떤 그 방식을 가지고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게 3가지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4번째는 아직까지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이제 2번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이제 3번째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다. 마지막 4번째가 아직도 합의가 안 된 게 때로는 개긴다. 이게 아직도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아직 한 15년 동안 한 번도 이제 싸운 적이 없어가지고 뭐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의 정신에 따라가지고 이게 주최 측에서 이런 좀 ICT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싸가지 없어 보여.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싸가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ICT가 가진 기회를 충분히 한번 어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분들께는 불편한 제목일지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린 ICT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린 ICT가 2가지 부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ICT 자체, ICT 분야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럼 ICT 자체에 대한 그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ICT를 여러 산업 부문에 활용을 함으로 해서 그 산업의 에너지 효율 또는 친환경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해결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2가지 관점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 2가지 관점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본 어떤 그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3번째에서는 ICT 부문에서 얼마나 이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궁리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히 맛배기 설명을 한번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산업에서 ICT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소개. 그래서 2가지 관점에 대한 소개. 그래서 저감 쪽에 대한 소개, 사례 소개를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적응이 또 하나의 주요 이슈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ICT를 또 어떻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4가지 주요 주제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ICT 분야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소모, 탄소 배출량은 꼴랑 2%밖에 안 됩니다. 꼴랑 2%밖에 안 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완전 덧보잡 수준이 되어가지고 우리 정보통신, 우리 ICT, 방송통신, 정보통신 분야도 나름 에너지를 많이 배출을 해, 이게 에너지, 탄소도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얼마? 2%.
아유, 전례가 이게 완전 듣보잡 수준이 되어가지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별로 이게 인정을 안 해주는 이런 아픔이 좀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이 ICT를 활용을 하니까 ICT를 뭐 건축, 토목, 조선, 뭐 기계, 뭐 모든 산업 분야에 ICT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산업의 상당한 효율, 그다음에 에너지를 덜 쓰게끔 만들 수 있는 주요한 기회의 솔루션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은 이제 나머지 98%에 대한 기회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하고 있느냐가 이따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 오브 ICT 보다도 그린 바이 ICT에 대한 효과가 훨씬 크다.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CT 부분에서 바라보는 그린은 대체 뭐냐라고 보면 휴대폰이라든지 보면 납을 사용한다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체 유해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그의 이제 ICT 부문에서 바라보는 이제 친환경 그린 이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휴대폰 안에 뜯어보면 안에 이제 금도 들어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금이라든지 텅스텐, 몰리브덴 각종 그런 금속들을 재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거 재사용을 한다라든지 폐기를 할 때도 친환경으로 이제 폐기를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전기를 덜 쓰게끔 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그린 오브 ICT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제 일의 주 업무가 국제표준 업무다 보니까 국제표준화에 가서 이러한 개념을 소개를 했더니 이거를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는 이제 그린 오브 ICT가 아닌 그린 포 ICT라고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그린 오브 ICT가 아마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그린 포 ICT.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CT를 활용한 친환경 해서 ICT 제품과 기술을 이제 다른 산업에 적용을 해서 해당 산업의 그린화를 향상을 시킨다. 그래서 그린화 향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원자재 소비 절감, 그다음에 사람 상품에 대한 이동 감소 등등, 사무공간 저장공간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예를 들어 전자정보 같은 경우 하더라도 예전에 이사를 가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 신고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그린 IT라는 말도 있고 그린 ICT라는 말도 있는데 두 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IT는 이제 정보 기술이고 전통적인 매우 수십 년 전에 오래전에 이제 정보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근데 지금은 정보통신이라고 해서 통신이 인터넷 같은 통신을 이용한 정보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렇게 보면 정보통신하면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해서 ICT가 되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IT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오다 보니 그냥 IT라는 용어가 그대로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 IT이나 또나 뭐 그걸 떠나서 IT와 ICT는 둘 다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IT는 전통적인 용어인 거고 지금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ICT라고 하죠. 어쨌거나 IT와 ICT는 같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만들어진 그린 IT와 그린 ICT는 또한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ICT 부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고민이기도 하고 섭섭한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98%에 대한 에너지 소비를 친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참 좋은 기술인데, 참 좋은데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냐면 항상 내가 내 성적이 1등이야, 10등이야, 또는 내가 점수가 얼마가 나왔어. 이렇게 뭔가를 딱 지표를 얘기를 해줘야, 이번에 성적이, 10등 올랐네, 또는 10점, 평균 10점이 올랐네, 이걸 알아줄 텐데, 이런, 그거를 주장할 방법이 없으니 맨날 말로만 좋다. 그래, 알았어. 그래, so what? 뭐, 그렇게 되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좋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계량화시켜서 보여줘야 투자자들도 투자도 하고, 우리의 성과를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린 ICT 평가가 또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ICT 평가에 보면 ICT가 또 전기를 사용하고 그 자체에 또 물질 재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로드, 인바이러멘털 로드가 생기죠. 그거를 어떻게 줄일 거냐? 라는 측면.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게 바로 이제 ICT를 활용함으로 해서 다른 산업 부문의 효율을 저탄소화를 이제 제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ICT 그린 ICT 평가는 이제 ICT 부문에 가지고 있는 ICT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부하, 그건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물질 재료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 대해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썼는지, 얼마만큼의 재료를 사용을 했는지를 계량화해서 그거를 좀 더 줄이는 방향의 노력을 취하는 게 한 가지 길이 되겠고, 그 다음에 ICT를 활용을 해서 다른 쪽에 향상이 되었을 때, 저탄소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저탄소가 이루어졌는지 계량화하는 방법, 두 가지 측면에서 표준이 개발이 진행이 되어 왔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표준 개발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환경부와 ICT 부문이 만들어내는 환경부와는 바로 뭐 좀 전에 재료 사용도, 원재료 사용도 있었지만 에너지 소비, 전기 소비도 이제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전기 소비를 줄일 거냐? 휴대폰의 배터리를 하루에 한 번 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로 늘릴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책이 뭐가 있느냐가 저희가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 표준 개발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측면에서 보면 ICT에 관련된 기술들이 여러 가지 하나의 제품 속에, 휴대폰 속에 ICT 기술들이 여러 가지 집결이 되어서 하나의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거, 그게 그 기술들이 모인 제품에 대한 거, 제품들이 모여서 통신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우리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통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통신 네트워크 상으로 동영상 강의라든지 원격 의료, 뭐 이러한 이게 서비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구축 사업들이 있죠. 뭐 기지국 구축, 데이터 센터 건설, 광케이블 포설, 이런 각종 사업들. 있고, 그 다음에 ICT 부문에 KT, SKT 같은 기관들이 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 규모에서 ICT 기술들이 활용이 될 때 얼마나 그 에너지 효율 소비가 향상이 됐는지에 대한 계량화도 있고, 국가 차원.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니즈가 별로 없지만, EU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의 ICT를 활용을 함으로 해서 그 국가의 에너지 소비를 줄였느냐, 효율을 향상시켰느냐를 EU 차원에서 계량화 평가를 하고 싶어 한 니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ICT 활용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관련 표준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표준들이 이렇게 ITOT라고 하는 정보통신 표준을 만들고 있는 곳에서 거기에 대한 계량화를 위한 표준들을 만들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러한 계량화에 대한 표준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린 ICT 평가 체계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만든 그 테크니컬 리포트인데요. 요거는 저 밑에 URL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ICT 부문에 평가를 해야 될 평가 대상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평가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의 형태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 ICT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쪽, 바이 ICT와 포 ICT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보면 매저먼트입니다. 현재 상황, 기후변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ICT 부문은 수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후변화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저먼트, 센서를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걸 전송을 해야 되죠. 전송을 하면 그걸 받아서 현재 어느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 모니터링, 쿠킹, 가공을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 이런 세 가지가 주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있고 전송을 하고, 전송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서 지금 온도 10도야, 뭐 100도야 말로 할 수도 있고, 팩스로, 이메일 또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게 가장 최적의 수단이냐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죠. 어느 게 우수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그 주어진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가장 맞는 솔루션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ICT의 전문성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금 이게 남은 시간인가요? 이게 남은 시간인가요? 예. 놀랐네요. 좀 더 이게 장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쿠킹, 이게 가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ICT 부문에 이제 기술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센서 쪽은 센서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센서들이 있는 거고, 이것도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ICT, 바이 ICT를 통해서 여러 산업 부문에 ICT를 적용을 하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조선 입장에서 또는 건축 토목 입장에서 뭐 근처에 있는 그냥 조그만 뭐 어떤 회사 접촉을 해서 거기 있는 기술 뭐 제품 사다가 그냥 뚝딱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거, 공장의 에너지 효율 관리, 뭐 가정의 효율 관리, 뭐 몇 개 뭐 이런 IT 제품 가지고 있는 회사 불러다가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뭐 집에서 DIY 해서 가구 같은 것들 뭐 집에서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전문 목수가 만드는 제품과 그런 이제 이게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 그리드,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 제주 실증 사업, 실증 단지에 스마트 그리드 사업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표준 전문 부서다 보니까 수많은 컨소시엄 그 파트너 기관들이 몇 개 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워낙 다양한 기술들과 제품들이 서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인터프롭을 하지 않은 문제, 데이터가 서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문제, 같은 컨소시엄 내에서는 뭐 되는데 컨소시엄 간에 데이터가 제대로 흐르지 않은 문제 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바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시험 평가 방법과 시험을 그런 전반적인 일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과제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게 해보니 저희가 내린 결론은 여기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한전을 중심으로 한, 한전은 전기 쪽이죠. ICT 전문성이 아무래도 이제 정보통신 분야 기관들에 비해서는 이제 전기 쪽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들을 이제 여러 가지 구축을 하다 보니까 기본 철학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면 정보통신 쪽에서는 실시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실시간 딱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위는 마이크로세크 또는 이제 밀리세크가 이제 실시간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기 스마트 그리드 쪽에 한전을 비롯한 그쪽은 실시간이라고 하니까 15분 단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테크닉을 동원을 하면 좀 더 신뢰성이 높게끔, 데이터 로스가 없이 또는 줄어들게끔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산업이 융합이 될 때, ICT와 융합이 될 때 해당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는 ICT 솔루션들이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적절한 좋은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보다 나은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건가에서 측면에서 볼 때 ICT 전문성을 가진 주체들이, 제품 또는 컨설팅 그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상황에 따라서는 음성으로 지금 몇 도다라고 말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솔루션들 가운데 수많은 솔루션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 적절한 수단을 선택을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에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도 수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고, 통신 방식,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통신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가장 주어진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인 거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적절히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빅데이터니 뭐 여러 가지 페더레이션 뭐 여러 가지 뭐 또 이런 기술적인 IT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주어진 조건에 원하는 니즈 리퀘어먼트에 맞게끔 맞는 것을 선택을 하고 적절히 이제 처리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면 보다 값싸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강건하게 이 그 시스템과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SKT가 만들었던 뭐 여러 국내 뭐 센서 부착해가지고 뭐 했던 기상 모니터링 서비스, 그 다음에 또 하나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 여러 KT 한전에서 철탑, 한전 철탑에 보면 센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 기상 정보 다 게더링하고 있고, KT 기지국이라든지 그런 기상청은 기상청대로,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대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게 보다 잘 융합을 이제 페더레이션을 시킬 거냐에 의해 가지고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법, 제도, 기업들의 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관계의 문제, 절차 등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팔러시, 레귤레이션 등 복합적인
기술 외 이슈에 의해 가지고 이게 원활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 기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R&D 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기술은 앞으로 뭐 진화되어 가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 좀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USN이라고 해서 유비퀴터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밑에 인프라에 수많은 센서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가공 처리해서 각 응용의 목적에 맞게끔 제공해주는 뭐 기본 컨셉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린 ICT를 이용을 해서 ICT 부문 내에서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ICT를 다른 산업에 활용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몇 가지 그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CT 제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니 PC 쪽, 모니터, 서버,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등등 여러 부문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전기 사용량에 대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보면 모니터, PC가 워낙 이제 전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기에 전력 소비를 좀 더 줄여야 되겠네라는 그런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ICT 부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포, 무엇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나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제 제가 조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버 쪽, 쿨링 장비, 전력 장비, 뭐 이런 이제 그다음에 저장 장치, 스토리지 각각 구성 요소들마다 데이터 센터에서 얼마나 전기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게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타겟팅을 해서 전기 소비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그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KT, SKT와 같은 통신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모바일 쪽이 현재 많은 상황에 있고, 앞으로 시간이 늘어가면 우리가 뭐 4G, 3G, 4G, 5G 등등 이런 통신 네트워크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량, 전기 사용량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만큼 모바일 쪽에서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또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ICT 부분에 이제 서버라든지 PC 등등 많은 곳에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치, 레이아웃, 이런 부품 배치조차도 어떻게 하면 이게 공기 흐름을 잘 흐르게끔 해가지고 전기를 덜 쓸 거냐, 이런 데까지 이제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ICT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서버 수많은 서버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모니터링 관리하기 위한, 그래서 부하가 적을 때는 프로세서가 몇 개가 있을 때 이제 부하가 적으면 몇 개 프로세서는 이제 죽이고, 아이들 상태로 둔다라든지, 그 다음에 부하가 많이 생기면 또 이제 웨이크업 시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력 제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방이라든지 콜센터에 보면 수백 대, 이렇게 서버들이 있을 때 이거를 렉 타입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게 그린 PC방에 실제 적용한 모델입니다. 적용을 해보니 에너지 소비 효율이 한 20% 정도 향상이 되더라라는 것도 확인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실제 콜센터, 복지시설, 교육기관, 중소, 중견기업 이런 데 적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수만 대, 수십만 대 데이터 서버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스토리지도 들어가고, 그래서 쿨링, 전력 등등의 전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궁리를 하다 보니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컨테이너 박스를 집어넣으면 이제 금방 확장이 가능하죠. 한꺼번에 잔뜩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를 하면 이제 훨씬 적게 전기를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에너지 관리에서도 여러 이제 센서나 진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건물뿐만이 아니고 공장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T 서비스에 보면 스마트 그리드, 아까 이게 원격 의료, 전자정부, 동영상, 교육,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SKT가 한 사업이, 프로젝트, SKT가 제공하고 있는 14개 ICT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계량화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방법론이 과연 make sense 한 거냐. 원래 모델을 잘못 잡아서 데이터를 엉뚱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결과를 볼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냐에 대한 의구심을 항상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업에 참여하면서 과연 그 과정, 계량화하는 과정에서의 근거가 했던 데이터들이 make sense 한 거냐에 대한 점검을 쭉 했었는데 다 make sense 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세부 데이터는 SKT를 접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 이처럼 2020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바이오ICT를 이용함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이제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거는 SKT가 그 언스텐 영 컨설팅 컴퍼니하고 같이 진행한 이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에서 진행한 이 사업과 이거는 SKT가 뭔가 또는 언스텐 영이 뭔가 이거 헛발질을 해서 실수를 해서 잘못 계량화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립적으로 제시라고 하는 국제 또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그런 계량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16.5%의 효과가 있다라는 게 서로 두 개의 독립된 결과가 보면 좀 비슷한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ICT를 활용함으로 해서 국가적인 저탄소화,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저감을 위한 그 ICT 부문 자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그거와 함께 다른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ICT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 근데 오늘은 시간 제한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적응 쪽에 보면 기온 상승, 강수량, 폭우, 홍수 등등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ICT가 이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태풍이 불어오고 그다음 홍수가 났을 때 통신은 기본 인프라입니다. 통신이 안 되면 뭐 모든 국가 기관 산업이 다 마비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ICT 부문에 이거를 좀 더 이런 기후 변화 문제가 생기더라도 ICT가 좀 더 로버스트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ICT 자체에 대한 부문에서의 이제 적응 노력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염에 의해서 불이 난다라든지 또는 전신주 또는 이제 통신 선로가 이제 망가지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거에 대한 적응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생기더라도 ICT가 계속 잘 워킹할 수 있도록 그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 통신 네트워크를 재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사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ICT 부문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이런 사례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 또는 테크닉 또는 대응 방안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는 ICT 부문입니다. ICT 부문이고, 그러면 바이오ICT 다른 산업 부문에서는 역시 아까 이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하면서 현재 재난 상황, 재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경고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량의 센서 구축을 해서 상태를 모니터링을 한다라든지 도로 쪽에 설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도로의 경사면에 센서 구축해서 폭우가 내려서 이게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 경보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광화문이 아니고 청계천이죠. 청계천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센서를 구축해가지고 이게 범람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긴급 재난 상황에서 방송을 해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 방송 문자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이제 그 길거리에 보면 광고판들이 있죠. 그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갑자기 지금은 광고가 흘러나오지만 이제 긴급 상황에서는 바로 거기에 지금 대피를 해라 어떻게 하는 그런 게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 쪽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수자원에 대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환경부 쪽에서 보면 건강, 재난, 농업, 산림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기후변화 적응 이슈를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나름의 정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 정책들의
바로 ICT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적응의 효과, 성능, 결과를 훨씬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바로 ICT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서 지금 장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린 ICT의 김용훈 실장님이셨습니다. 시간 지키시느라고 굉장히 빨리 달리신 것 같은데요. ICT가 대세에 맞네요.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굉장히 특별한 순서입니다. 오픈 마이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누구나 무대에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무대를 내어준다라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에너지 또 기후 변화에 대한 경험, 아이디어를 공유할 기회를 오픈한다는 취지에서 응모자 신청을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단 한 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 충북대 대학원 안가영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 대학원을 다니다가 사실 휴학을 하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안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기특한 기후변화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카타르에서 열린 기후변화 총회에 참관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와 함께한 친구들과 한국 청년 COP 참관단의 이름으로 참관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카타르라는 나라는 저한테 매우 생소한 나라였는데요. 저도 작년 여름에서야 이제 기후변화 총회에 참관하기 위해서 알아봤던 나라예요. 카타르는 이제 굉장히 중동에 있는 작은 국가인데 그 석유뿐만 아니라 세계 3위의 그 천연가스 생산국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이제 연간 7,700만 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세계 에너지 주요 강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총회에 참관하기 위해서 카타르를 갔었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그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중동 국가에 대한 막 테러, 전쟁, 혹은 막 이렇게 사막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선입견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카타르는 그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국가고 그리고 그런 뭐 모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국가의 지원도 풍부하고 이제 자원도 풍부하고 그런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회를 열기에 충분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 COP-AT 참관단은 12명으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처음에 이 참관단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라는 국회 산하기관에서 아카데미를 열었었어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거기에서 12명이 이제 우수 수료자 학생들이 전액 자부담을 들여서 약 한 300만 원 정도, 개인 1인당 3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들여서 그 총회에 참관하게 된 건데요. 순수하게 정말 열정만 가지고 이 카타르 총회에 참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인 미디어와 홍보 부분을 맡았었고요. 그 부분에서 책임자로서의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이제 그 참관을 하게 된 동기는 그랬지만 저희가 어느 기관에도 속해 있지 않은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참관할 때는 이제 어떤 기관도 아니니까 NGO라는 그냥 비정부 그런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기 위해서 이제 요 참관증을 가지고 참관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참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장 내에서 저희가 참여한 거랑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약간의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정말 행사장 내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행사에 참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많은 그런 정부기관 또 NGO 또 다른 산업계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 세계의 정세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환경부 장관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COP 참관에 있어서의 그런 거를 좀 많이 소통을 하면서 조언도 많이 얻고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홍보 부스가 있었는데 그 홍보를 마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저희가 그 부스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셀프 페인팅이라고 해서 작은 손수건을 저희가 스스로 준비해서 이제 손수건을 쓰자라는 의미로 거기에 프린팅을 직접 하게끔 외국인들을 유도시켜서 이제 그 손수건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환경부 장관님도 함께 오셨었고요. 또 산업계와 학계 간담회 이런 게 간담회를 좀 많이 열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만 이제 학교 수업으로만은 못 듣는 정말 산업계에서의 진짜 필요한 부분 그리고 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또 학계와 산업계 그 사이의 조율점이 저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홍보 부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근데 조금은 화려하진 않아도 저희 나름대로의 그 정성을 들여서 꾸며서 내비친 그런 부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조금 더 그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 더 촉구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였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코리아 유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때 가서 행사장에서 우리가 코리아 유스로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였지만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COP80를 참관하면서 정말 정부 기관분들 또 산업계 분들, 학계 분들을 만나면서 이게 저희는 그냥 사실 자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온 거지만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어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언가를 해본다는 거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저희한테는 조금 굉장히 저희 스스로한테도 성장의 동력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제 한국 청년 COP 참관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국 청년 COP 참관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내 NGO 그리고 정부기관, 산학연계의 중재자 및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겐 다양한 경험이 되고 총회장 내에서 혹은 총회를 가기 전에 이제 만남의 장소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중개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국이 녹색성장이라는 모토를 이제 전 정부에서 내걸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GCF를 유치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한국 청년의 목소리, 그리고 정부의 목소리, 산업계의 목소리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데 정부와 산업계의 목소리는 충분히 듣는데 이제 또 학생들 혹은 이제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충분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 학생들과 만나면서 교류를 하면서 저희 정부의 입장은 이렇고 우리 미래 세대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약간의 그런 조율점을 많이 찾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유한. 그리고 지금 살짝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이런 지역의 국가에서는 이미 그 유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은 이미 체계화가 잡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더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한국에는 이런 COP에 참관하는 유스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랑 중국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으면 그것도 조금 아쉽잖아요. 이제 아쉬운 거를 둘째 치고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대신에 이제 저희는 저희 스스로가 해보겠다라고 한 거지만 약간의 지원과 이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20대들, 30대들이 가장 좀 빠른 게 SNS를 통한 정보 소통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카타르 현지 내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렸었거든요. SNS를 통해서. 그래서 한국에 있더라도 카타르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를 저희가 가장 가능한 빨리 해석을 하고 이제 협상 동향 같은 걸 파악하고 해서 올려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그런 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체계가 잡히게 된다면 이게 그냥 제 주변 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정부기관 혹은 산업계 혹은 NGO 단체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소스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한국 청년 COP 참관단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제 매년 논문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이제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몇몇 선발을 해서 이제 총회에 참관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모의 총회를 통해서 거기서 또 선발된 몇몇의 학생들이 참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학생들이 COP를 참관해서 충분한 정보를 알고 그거를 다시 좋은 소스로 활용을 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발전과 이제 체계화를 잡아서 조금 더 이제 한국 뉴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생각하기에 따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저도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요 생각은 아직은 제 세계에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한 걸음 내디딘 거지만 앞으로 한국 뉴스가 조금 더 이렇게 정비가 되고 생기게 된다면 정말 좋은, 모든 계층에게 좋은 소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북대학교 안가영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의 열정과 의지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기후 변화는 그냥 중단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청년 활동, 유스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셨는데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당부 말씀을 저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앉으셔서 굉장히 많은 발표를 들으셨는데 이제 들으시면서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뭐가 궁금한 것도 있으실 거고 어떤 의견도 내실 수 있을 텐데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그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박인혜라고 합니다. 저는 김지석 선임기후변화 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되게 얘기 들으면서도 감동을 받았던 게 실제 생활에서도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태양광도 직접 설치해 보시는 것과 같이 그런 생활 속에서 실천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주변을 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걸 정말로 해결을 위해서 실천에 옮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그 국민들이나 정말 대중들이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그 경제학하고 환경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환경이 중요한데 경제성은 계속 잘 따져요. 경제학 시험 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 한 가지 느낀 게 그거를 경제학이라는 흐름을 따지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길게 보면 태양광도 제가 설치를 하지만은 계산해 보니까 한 1년에 한 5, 6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럼 한 70만 정도 70만 60만 원 아직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20년 정도 쓴다고 하니까 최소한 설치해서 한 7년 정도는 그냥 설치비 상환하고 그럼 나머지 13년 동안은 이제 돈 버는 거거든요, 맨날. 근데 이제 그렇게 길게 생각을 잘 못 해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그 학생이 그 슬라이드가 뭐 세상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좀 반대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하는 대로. 내가 이 사람 도울 생각이 없었는데도 어쨌거나 돕는 일을 하면 도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물론 이제 그게 행동으로 가는 건데 생각을 할 시간에 행동을 하면 그게서 뭐가 되면 그럼 자신있게서도 내년이면 제가 차라리 1년 써보니까 80만 원이 남아요. 이거 뭐 굉장히 훌륭하니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말을 못하는 게 이제 막 계약해가지고 이제 11월 말쯤에 설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배운 게 의외로 또 동네 그러니까 저녁 때 전화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좋다 네가 해준다면 뭐 같이 돈 내서 하자 하셨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완전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침에 공원 산책을 가셨다가 동네 아저씨가 그 얘기 들으시더니 그거 해봤자 별 소용없다고 막 난리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대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서 네가 또 뭐 사회를 위해서 또 네가 또 뭐 네 돈 갖다가 또 희생하고 뭐 이러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거의 막 아니 저 이거 안 하면 뭐 회사에서 잘린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니 너 뭐 다단계 하니 뭐 그러면서 뭐 그러면 하여튼 그래 뭐 3kW 뭐 그것만 해봐라. 너 많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신용을 많이 쌓았거든요. 저희 어머님한테 38년 동안 큰 불효 없이. 근데도 그 동네 지인분에 막혀서 막. 근데 그것도 거기서 또 남들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약간 거짓말 쳐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태양광 발전사로 같은 거 하면 돈 돼요. 근데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돈을 그러니까 시간을 써가지고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알리고 아까 여기 300만 원 들여서 갔다 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좀 존경스럽고요. 예, 저도 이제 한 5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7, 8년 동안은 남는 거 하나도 없지만 뭐 그걸 달아서 내년엔 정말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거나 무슨 저도 블로그나 페이스북에다가 하니까 이만큼 돈이 남더라.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단 태양광이 비쌌어요. 지금 많이 싸요. 근데 이제 사람 업데이트가 잘 안 되거든요. 업데이트는 그걸 쓰는 사람이 자꾸 해줘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순신 정신으로 전쟁이 안 날 것 같다는 사람은 그냥 하던 일 하시게 두더라도 그 사람 설득할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일단 자기 마을에 뭐 자기 집에 그걸 한 다음에 가서 설득을 해야지 그거 없이 하는 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올해부터는 어떤 그런 걸 좀 더 많이 하려고요. 예, 그래서 그게 됐을 때 우리 집 한번 와보시라고 그러면 이거 보시라고 전기 나오는 거 보이지 않냐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다면 본인이 좀 더 이렇게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생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행동이다. 행동이 안 됐을 때는 반하는 게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행동파시네요. 세상은 행동이 바꿉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마지막에 학생 한 분이 그 도화 COP에 다녀왔다고 그 말씀하셔서 그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그 COP 참여 그거는 일회성 행사이고 오히려 그 연세대학교에서 해마다 여름 방학 때 대학원생 한 60명 내지 8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국제 환경 전문가 과정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6시간씩 해서 월 수금 6시간씩 해서 한 7주 정도 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각 전문가분들이 다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 5월 말이나 6월쯤 되면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그 국제 환경 전문가 과정 학생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오거든요.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반 이상은 공단에서 오신 분일 것 같고
혹시 주변에 그 대학원생이나 대학생 중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전해주시고, 그 6, 80명의 학생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봐서 상위 한 10명, 15명 정도를 그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다가 6개월 내지 1년간 파견을 시켜줍니다. 왕복 항공료하고 생활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챙겨보시고요. 또 질문과 또 의견이 더 계실 것도 같은데 좀 그런 사항들은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책자에 오늘 전문가분들의 연락처가 다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종료하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또 잘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반 회의와는 약간 다른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참석자 모두가 즐기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회의가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것들이 또 액션으로 이어져서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또 바라봅니다. 발표자 여러분들, 참석자 여러분들,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기후공감 3.0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는 변주경이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